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플로어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저희 김성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 정의 지역구고요. 지금은 이제 선대위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같은 상임입니다. 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중에 가장 이름이 긴 상임위 소속이세요. 네. 두 분 많이 보셨죠? 친분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아, 네. 오늘 대담 주제가 이제 도전과 응전의 시대 산업정책을 리셋하라인데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제 지탱해온 제조업은 탄탄하게 지켜내고 또 미래의 버팀목이 될 분야는 뭔지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산업이 처한 현실은 어떤지 진단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우리 산업은 지금 위기인지 아니면 아직은 좀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 산업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네. 겁니다. 다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위기의 강도를 어떻게 느끼느냐, 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보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또 외부의 문제 이런 것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또 많은 또 자문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우리가 도전과 응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에 대해서의 이제 도전도 해야지 되지만 또 공격적으로 또 응전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위기라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기존의 그 위기에 비하면 굉장히 심각한 전환기적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일단 이제 명실공히하게 되면서 사실은 산업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형에 맞는 구조로 또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아직까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영업 비중이 너무 크고요.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진적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AI라든가 이제 저탄소 이런 그 전환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질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지만 미국이 보는 어떤 미국의 외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무역 시대가 이제 끝나고 거의 본격적인 보호무역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같이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온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시간은 얼마 주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늦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그냥 발버둥을 쳐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원 의원께서도 혹시 특별히 위기다, 이 산업 분야는 좀 위기다라고 말씀하실 분야가 있으실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조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제조업 분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조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GDP 한 30% 차지하고 있고 또 수출이 한 70%를 차지하는 이 제조업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모 신문 일면에 2025년도 제조업 분야 중국이 석권을 하는 것이 현실화가 됐고 그 사실로 이렇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저희 국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뭐 초당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분야를 어떻게 좀 더 어드밴스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지 뿌리가 튼튼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큰 열매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달리 말해서 좀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초격차를 좀 벌려놨다. 넘볼 수 없다. 혹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분야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초격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저희가 이제 기술에 의해 있어가지고 가장 위쪽에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지키고 또 어떠한 강풍이 불어도 그것을 우리가 성장시켜야지 되는 그런 분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전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반도체 분야하고 이제 방산 분야가 되겠죠. 이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에서 이제는 이제 피지컬 AI로 전환되는 그런 바로 그 시기거든요. 이 피지컬 AI로 전환이 됐을 때 온 디바이스 그 반도체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선점을 하고 육성하고 이끌어 나가야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 또 두 번째는 이 방산 분야인데 방산 분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방위 산업 하나에 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저기 정밀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더 모든 산업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산 산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우리가 추격차 분야로 이렇게 이끌어야지 될 미래 산업의 먹거리 분야가 이 AI 분야 또 그리고 방산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지 우리 산업에 좀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도 부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우리가 초격차를 아주 근소하지만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그래도 중국이 아직까지는 아주 뭐 많이 따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시스템 분야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가가치는 결국 그쪽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삼성이 이제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덧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라는 게 기술력도 있지만 일단 원가 경쟁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몇 개 분야를 빼고는 극소수 분야를 빼고는 현재 이미 중국에 잠식을 당했고 다행히 저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서 숨쉴 공간이 조금 남아 있다. 그래서 중국산을 빼고 우리가 나머지 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G2에 있는 것이 조선도 그렇지만 어쨌든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숨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 더 많은 초격차를 벌리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있어서는 두 당이 어느 정도 단일화가 된 것 같네요. 진단이 나왔으니까 이제 원인을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심각한 위기인데 얼마 전에 KDI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0.8%로 잡았습니다. 올해 초반 해도 1.6% 전망 내놨었는데 이제 반토막이 난 건데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현장 굉장히 두 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심각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해서 제가 목이 좀 예. 목이 이렇게 그 요즘에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 예. 죄송합니다. 실제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경제 성장률
더 심각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인건비 상승이 너무나도 이제 급격하게 조금 진행이 됐고, 또 이렇게 결국은 인건비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이 노동 시장의 이제 경직성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큰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공장을 돌릴수록 저희가 손해다라는 그런 현장의 말씀도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이 경제 성장률,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어쨌든 제조업은 원가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물론 아까 인건비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인건비를 뭐 더 낮춰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든가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사람의, 그러니까 노동자 숫자나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철강 문제도, 철강이나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전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기 전력 요금,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에너지 전환 문제 이렇게 막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2022년부터 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7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제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후보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남부 지역에 전기요금 차등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조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제조업과 관련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전기 요금을 전기 요금도 전기요금이죠.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저탄소 시대에서, 그럼 탄소 저감을 하면 그냥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탄소 저감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탄소 저감은 수소라든가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탄소 저감 산업들도 결국에는 전기 요금이 원가 경쟁력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어서 이걸 일부러 막 부양할 필요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SOC 대형 국책 사업, 예컨대 뭐 부산의 가덕 신공항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촉진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 이게 뭐 이거를 갖다가 너무 이념적으로 보기보다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여성, 그 다음에 노인, 청년 이쪽에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청년들이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거의 뭐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20대 초반부터는 대부분 다 경제활동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예를 들면 종일 근무를 하든가 아니면 실직을 하든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생산직 위주의 노동 그런 제도가 돼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합리적인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육아를 위해서 이런 어떤 파트타임이 상당히 고부가 가치의 파트타임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때문에 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근데 남성들한테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아빠들이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남성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쓰는 회사들한테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견을 전제로 어쨌든 전기요금 차등화, 또 여성
청년의 경제 참여 활성화 방안까지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말씀 얹으실 게 있으실까요? 그 저기 어떤 산업 정책이나 뭐 에너지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이념에 그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저기 이제 국회에 있다 보니까 뭐 원전이니 아니면은 뭐 저기 탈탄소니 뭐 한쪽만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절대선 또 절대악 이렇게 양분화시켜 갖고 지금까지 지내온 바가 또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도 같은 좀 어느 정도의 좀 책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청년에 대한 그 노동력 또 일자리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우리나라 자체가 아직까지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좀 낮게 이렇게 좀 취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후보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정년 연장에 대해서 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정년 후에 재취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빨리 좀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시키면서 우리 산업이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빨리 좀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에너지 믹스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근데 한편 이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포트폴리오상 우리가 어느 정도는 원전하고 이게 재생에너지가 지금 10%도 안 되기 때문에요.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또 자꾸 강조를 하니까 또 마치 재생에너지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세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에너지 믹스가 저희 후보의 어떤 그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청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하시자면 우리 또 군대 문제가 있어요. 군대. 그래서 군대를 거의 2년간 뭐 1년 반이지만 2년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젊은 경제활동 인구들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징병제 좀 합리화한다든지 부분적 모병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사실 그리고 이제 이 특례 병역 특례도 좀 더 확대하고, 그래서 이 젊은 인구들이 지금 과학기술계나 이런데 대거 종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방산도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영업이 우리가 서비스업이 70% 정도 돼요. 우리 제조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70%가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우리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너무 영세해요. 대부분 자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장시간 노동의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에 또 여성들의 임금이 낮은 이유도 대부분이 거기 종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 산업을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고 문화산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저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상품화한다든지 산업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인센티브가 국가적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원 의원께서 들썩들썩하십니다. 뭐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는데 병역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앞으로 또 우리가 뭐 생성형 AI를 넘어갔고 피지컬 AI, 온 디바이스 그 반도체 산업으로 갔을 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공급을 할까? 워낙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뭐 에너지 믹스 이런 이제 단어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썼던 워딩 자체가 에너지 믹스였습니다. 그 에너지 믹스라는 것이 원전이니 아니면은 또 재생에너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지 될 방향이지만은 또 그것만으로 해서는
우리 산업을 부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에 기반한 또 그것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믹스를 해서 우리나라 전력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또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거였었는데 그 전에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워낙 그러니까 원전 자체를 이거를 되게 좀 터부시한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거는 진짜 정책의 가장 큰 오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6월 3일 이후에 김문수 정부가 됐든 이재명 정부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만큼은 우리나라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되고 또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예,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네, 얘기를 한 게 예, 다시 또 반도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우리가 제조 강국인 건 맞는데 이 반도체 만들려면 사실 웨이퍼 같은 핵심 소재 다 수입해야 되고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60%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공급망이 막히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건데 좀 이런 걱정, 불안 좀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201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불화수소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와 이게 공급망에 대해서 뼈저리게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공급망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한 3가지 파트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그런 강화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자강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외교 통상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어떤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를 우리가 외교적인 그런 통상의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를 함께 이루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 엔지니어들의 어떤 능력도 조금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이 3가지가 좀 맞물려 가야지 우리가 이제 공급망 안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하기 위한 3바퀴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소부장 기업들을 이제 육성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그때 불화수소 사건이 있었을 때 좀 열심히 해서 사실은 좀 성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실 그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데들이 지금 벌써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 말만 있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용수하고 전력이에요. 용수하고 전력. 근데 이게 보면 용수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물 땡겨 오는 것도 그렇고 전력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전망을 전력망을 확충을 해야 되고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민원을 다 거쳐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인프라를 투자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기업들한테 1차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떤 다른 방향, 다른 어떤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렇게 잘 벌었을 때 이것을 같이 이 어떤 동반 성장을 한다는 이익을 갖다가 같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건 둘째치고 일단 처음에 그렇게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의 어떤 역할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송전망 그러니까 전력과 용수를 기본적으로 그 돈이 다 재정은 아니더라도 이게 기업이 같이 돈을 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이 되지 이걸 방치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규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한다든지 특구 지정을 통해서 규제가 굉장히 간소화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엔지니어들이 양성이 제대로 안 돼요. 또 우리나라가 전부 다 지금 의대로 이렇게 막
몰리고 그러고 있는데 의사들도 굉장히 훌륭한 자원인 건 틀림없지만 과학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들 공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 어쨌든 저는 과거에 박정희 시대였나요? 어쨌든 과거에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그 카이스트 이런 거 만들고 그다음 포항공대 만들고 막 하면서 그런데 가면 그 입학을 하면 무조건 다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고 그 생활비도 국가가 다 거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산업 인력들을 키워왔는데 지금 보면 그냥 알아서 네가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 공학도들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할 거냐 과연? 그 결국에는 다른 나라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더 좋다 이렇게 비전을 갖게 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대학의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고등교육에 있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지금 적어도 이스트 정도 되는 급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공대라든가 이런 어쨌든 산업부와 과기부가 총대를 메고 이런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유출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예, 아마 그 저기 반도체 특구 관련해 가지고 이현주 의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큰 지역구나 애착과 옆 지역구. 옆지역구. 그래도 하여튼 더- 용인시니까. 예, 용인시니까요. 그래가지고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특구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수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 물, 그리고 전기. 이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 저희 반도체 특구가 진정한 특구로서의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선 첫 번째 사람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 학과의 어떤 정원을 늘리고 또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인센티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약 한 5년, 10년 뒤에 일임.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좀 추진을 해야지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유능한 엔지니어, 유능한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저는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유출을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은 또 지자체 어떤 반도체 산업 차원에서 우리가 더 큰 메리트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그분들에게 애국심만을 강조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용수 문제가 참 이게 풀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지역 이기주의가 있고 또 그것이 쓰는 사람 또 가두는 사람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냐 해갖고 많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공동 협약식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전력입니다. 이게 생산되는 전기와 또 반드시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전력망 확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망 확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법안도 통과를 시켰지만은 이제 그것은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춰진다고 하면은 이게 그 반도체 특구에서의 좀 성과를 저희가 좀 특별하게 좀 내지 돼가지고 사실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시고 우리 제법도 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현주 의원께서도 이제 같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께서 특별법을 내셔가지고 아마 이제 국회와 또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핵심 산업 중에 가장 커져 있는 그런 반도체 산업의 제2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대선 후보 토론보다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핵심 쟁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반도체 얘기하면 지금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적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이제 두 당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 문제 얘기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쨌든 지금 저희는 반대를 이제 하고 그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유형 근로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현행법을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절차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완화를 하면 또 그 다음 절차에서 또 다시 규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완화할 필요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한대로 완화되다 보면 결국에는 총 노동시간, 1년간의 총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또 넘어서는 문제들이 생겨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노동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요. 저희가 이제 노동계 반발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끝까지 다 완화하거나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완화하는 정도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네. 그러면 확실하게 반대 기조인 거지 아니면 한때 이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무한대로 완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든 뭐든 이렇게 법안이라든가 입법이나 행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줄 때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이해관계자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안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때 보면 물류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처럼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복잡다단한 사회가 되어 있어서요. 정치권이 어떤 개혁을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변화를 줄 때는 반드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결국 이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저는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진적 완화 기조라고 네, 보면 네. 될까요? 그럼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런 생각이신 지금 이 문제에 거죠?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대선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때 산자위에서 우리 견해가 어느 정도 완화의 필요성 공감하지만 이것을 그냥 전면적으로 다 규제를 없애서 총 노동 시간의 어떤 1년 노동 시간까지도 확 넘어서는 것은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게 우리 입장이었죠.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게 주 52시간 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근로자에 대해서 무한정 그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산업, 그것도 이제 특정 산업,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결국은 돈이고 또 그것이 경쟁력이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뭐 그 반도체 선진국과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지 되는데, 그쪽에서는 24시간 반도체 산업 특성상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52시간 이 규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양보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의원님. 잠깐만요. 그거는 잘못 왜 이해하신 그렇게 것 되냐 같은데. 이렇게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반도체 산업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이 52시간 규정을 예외 규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반도체 산업 특성상 또 이것이 국가의 핵심 산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노동의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갖자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많은 합의가 됐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까지는 이루어졌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노조 측에서의 우려점,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좀 전달이 되면서 그 부분은 우선은 추후 논의로 되고 나머지 부분 합의된 부분만 해가지고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특별법이 됐다는 그런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가지고 다른 이러한 노동 시간에 대한 유연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지 우리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결국 저 정도 말도 되게 정도의 진척된 문제 겁니다.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유연 근로제에 나와 있는 탄력 근로제 이런 데 나와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 간소화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한 6개월 정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막 1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하면 저쪽에서 더 많이 요구하고 다시 또 이게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당 간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약간 유연하게 하자라고 동의를 되고 그렇게 해서 얘가 좀 되면 그걸 그냥 받아서 일단 그거라도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 아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근로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도체만 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AI도 해야 된다. 어디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건 반도체 특별법에 담지 말고 차라리 차제에 기본적으로 첨단 산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환노위에서 아예 기본적으로 하시라. 이건 우리 산자위의 논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또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왜 SK는 왜 그런 요구를 안 하는 거냐?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두 회사 간에 근로 문화가 좀 많이 다릅니다. 회사 문화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근로 시간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여기에 올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거냐. 그러면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 시대 때처럼 정말 괜찮은 어떤 그 인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TSMC에서 퇴직한 어떤 거기 계시다가 누가 이제 아주 임원 중에 누가 나왔다. 이러면 이분을 진짜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도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형 파운드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런 거는 그 돈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데 투자는 안 하고 자꾸 너무나 노동 시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제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과거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한 술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결국에는 조금씩 타협해서 나가야지 너무 한 번에 이렇게 왁 이렇게 가면 부작용이 생겨서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 하니만 못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노동계 쪽에서의 주장과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일치를 해요. 이해를 해야지. 아니, 그럼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인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결국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이 주 52시간에 대한 구멍이 한번 뚫리면은 큰 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야 합의로 만든 그 법안 명칭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력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가 계속 성장해 오다가 지금 침체기에 가 있고 사실은 더 이제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대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 좀 있었고 물론 그런 우려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법안을 제정할 때 뭐 AI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럼 조선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의 또 많은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때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큰 법안의 틀 안에서 우리 이제 고용노동부의 이제 법안 틀 안에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것도 일명 이해는 합니다만은 아니 그래도 실제로 시급할 때는 다른 업종에서 그렇겠죠. 우리는 왜 빠지냐라고 예.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렇게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 우리 산업위에서는 그래도 요거는 좀 처리했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 또 이런 것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이 문제에 국회에서 조만간 네. 접점 찾기를 아니 바라면서 이제 이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조선산업 첨단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뭐 특별법, 그다음에 또 배터리 여러 가지 제가 법도 많이 내고 굉장히 이제 철강이라든가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는 가면 기업의 임원들도 만나고 협력업체도 만나고 노동조합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한국 사회의 지금 한국 산업의 문제는 지금까지처럼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해왔던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하고만 정부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 간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 생태계 전체가 정부하고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국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다른 종사자들, 협력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노동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단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한 어떤 고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집을 이루어내는 그 방향으로 어쨌든 조금 미진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산업 정책을 통해서 함께 가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해서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우리 지금 시간이 좀 초과가 됐는데 노란봉투법 사실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사용자가 파업 노동자들한테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 그리고 이제 실지배력을 가지고 원청하고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법인데 이 부분도 두 후보 그리고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거는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맞는 방향이냐?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해야지 되느냐? 그러면은 이것이 기울어진 저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 당시에 이제 제2 표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그런 부결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산업에 대한 그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도 이거는 투자 위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해가지고 이런 법안은 저는 매우 과도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모든 앞으로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부가 있던지 간에 글쎄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되더라도 저는 이거 이재명 정부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이제 세 번째 법안 올라와 네.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제기된 법안하고 지금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하자면 이제 불법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래서 정당한 파업,
그러니까 불법 파업이 아니라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것을 손해배상을 굉장히 집단적으로 부과를 청구를 함으로써 사실상 어떤 파업이나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 자체를 형용화시키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그러니까 그 파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위자별로 그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되지, 이 파업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파업했다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무작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에다가 다 물려버리면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형해화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파업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파업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이니까, 노조법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도한 어떤 손해배상은 우리 제한을 하되, 그리고 그것도 개별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해서 그 범위와 제한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그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책임에 따라서 정확하게 묻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정의당인가 그쪽에서 아마 진보당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당에서 발의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일주일 뒤에 이제 새 정부 출범합니다. 이게 산업 정책은 일관성도 중요할 텐데 이렇게 정부에 따라서 그 바뀌지 않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계속 시간 빨리 짧게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의 가장 김문수 정부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나 결국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다시 한번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더 우뚝 서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큰 목적은 이제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지원과 또 어떤 해결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뭐 특히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노동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고 좀 일관성을 가져야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산업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이 어떤 그 정책들을 보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전략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제조 굉장히 지금 부흥기에 있지만 2015년에 이미 제조 2020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제조를 가지고 확실하게 국산화하고 경쟁력을 부가가치 높이겠다 하는 목표 아래 10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역시 이런 어떤 큰 전략이 있어요. 외교 전략도 있지만 산업과 관련된 전략도 같이 있고 경제 안보 전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략이라는 것을 세운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그때 어떤 단편화되고 파편화된 정책들만 있는데, 저는 한국이 산업 전략 또는 국가 경제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너무 자세한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우리 기간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주력 산업 지금 현재 약간 이 첨단은 아니지만 주력 산업들은 어떻게 앞으로 첨단화하고 또
그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냐, 그리고 첨단 산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안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전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가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동안 예전에는 경제기획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기획재정부로 바뀌면서 재무 역할이 너무나 강해지고 예산 역할이 너무나 강해지고 기획 기능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도, 저도 기업에서 임원을 많이 했지만 결국 기업도요, 전략기획본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이라고 삼성에서는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그것을 따로 뭐 미래전략실이라고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상당히 저는 전략 기능을 키우고 그 안에서 전략, 국가 경제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회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주일 뒤면 이제 대선이고 내일 모레면 사전 투표 시작됩니다. 오늘 두 분 마지막으로 1분씩 지켜보고 계신 청중,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말 잘 들으면 손해인 것 같아요. 저 짧게 하라고 그래갖고 짧게 했더니 저 이현주 의원님은 그냥 계속 그 말 잘하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산업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아마도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무엇이 가장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우리 산업을 세계 경쟁력 하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또 우뚝 설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항상 합의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정책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이란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고 경제는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서로 국회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산업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과거의 자유무역 시대에는 기업 따로, 정부 따로, 뭐 노동자 따로, 부품회사 따로, 공급망 따로 막 그렇게 해서 싼 것만 가지고 오면 됐지만, 이제 국가 간 경쟁 시대에서는 저는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정말 열심히 또 같이 고민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조언도 고언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걸렸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을 텐데요. 오늘 두 분 의견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지만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생산적인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참석해 주신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고맙습니다. 네, 2025 한국포럼 여야대담 도전과 응전의 시대 산업정책을 리셋하라, 여기서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